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과연 이 불황의 현황을 짚어보고 탈출과 생존 전략은 무엇이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경제교육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의 강영주입니다. 네, 다음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세은입니다. 네, 끝으로 전재모 대전경제 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상임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재모입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무조건 많이 공급하는 게 오히려 지역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대 청년들이 그냥 쉬었다라는 건 계속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체념 상태인 거거든요. 네, 경제 얘기할 때마다 저희들이 참 이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뭐 죄송스러운 면도 있는데 이제 올해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9%에서 1.5%로 낮췄거든요. 일단 이 지표나 지수상으로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과 전망 먼저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체감상으로 경제가 좋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그 성장률이 지금 1.5%로 올해 전망이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2.1%를 기록했는데 3%, 4% 성장할 때는 이 2.1%라고 하는 물가 상승이 안정된 것처럼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성장이 1.5%인데 2.1% 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부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느끼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은 더디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물가는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좋으면 좋은데 이 성장도 안 좋고 성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물가가 또 그렇게 안정적인 건 아니고 사실은 국민들 또 대전 시민들 모두에게 어려움인데요. 네. 근데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성장률이 작년에 2.0%에서 네. 올해 원래 1.9%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다가 전망치가 1.5%로 네.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졌다, 나빠졌다 이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1.5%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실질적으로는 증가하는 거거든요. 성장 속도가 느려졌을 뿐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습니다. 네. 물론 1.9%까지 할 수 있는 경제가 1.5%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1.5%면 성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5% 성장하는데 네. 자영업자 부분이나 건설업 부분이나 제조업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1.5%보다 훨씬 높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이 1.5%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것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현재 이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쪽에 훨씬 더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지 지금 이 저성장 기조 하에서 예. 조금 더 그 고통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전재모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 향토 기업을 운영하시잖아요. 이제 예, 전통주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랄까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대표님? 저는 약 35년 네. 지금 유통법인을 경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모든 내수 시장이라든가 현장의 상황이 항상 수시로 체크가 되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체크가 되고 있고 지금 최악의 경기 불황 이거는 어떤 한 부분 일시적인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지속적으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지금 상태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내수 시장 특히 지역 경제는 최악으로 와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먼저 코로나도 겪었고 예. 또 고금리 사태의 영향도 있고 최근 들어서 국정 불안 요소도 네, 상당히 그렇죠. 큰 문제를 함께 왔다고 보거든요. 예. 안타깝게도 이 가장 큰 문제를 크게 겪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예, 봅니다. 그렇죠. 지금. 예. 예. 지금 서민들의 지갑이 지금 다치고 있다. 이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민들께서도 뭐 내 지갑을 닫고 싶어서 닫는 게 아니고 그만큼 좀 어렵기 때문에 진짜 허리띠 졸라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 대표님, 이런 현상이 좀 지속이 된다. 그러면 더 심각해질 상황이 좀 우려가 되나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 더 이상 뭐 내려갈 데가 없다. 네. 버틸 힘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뭐 돈이 안 도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설 경기라든가 이 국정 불안 요소도 아주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는, 추락할 때까지 추락한 최악의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뭐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고 뭐 예.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렇게 지금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 한 주체를 이루고 계신 분들이 참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 문제가 뭐 지금 뭐 국정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쉽사리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좀 지속이 되면 어떤 문제를 좀 우려를 할까요? 현재 이 경기 부진, 특히 자영업 부분에서 중소기업 부분에서의 경기 부진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뭐 그 최근에 이제 탄핵 사태나 네.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고 그 대선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약간 분위기에 반전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말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네. 그 50대의 인구가 870만 명인데요. 지금 20대 인구가 60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270만 명의 인구가 소비 인구가 사라지는 네,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건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비 패턴이 너무 바뀌었어요. 코로나 위기 이후에 있고 나서 그때 저녁에 회식하는 문화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 저희 과도 교수님들 회식을 안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 구조의 문제에다가 그 소비 패턴이 바뀐 거에다가 거기다 지금 고물가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그럼 고물가는 조금 지나면 해소가 될 거냐? 아니다. 이게 이상 기온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인 위기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도 내려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게 나쁘다 다시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근데 이건 개개인이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영업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이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취업 정보들을 보면은 자영업 부분이나 건설업 부분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취업이 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진짜 정부의 대응이 참 중요하다.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물가 센터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 물가의 내용이 조금 좋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가 촉진돼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물가를 보면 2020년도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올라간 게 지금 전기가스 수도가 137% 정도, 그다음에 그 석유가 128%, 네. 그다음에 농축수산물이 125%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가격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기온 같은 것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된 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가가 상승되게 되면 소비 여력이 없어지고 그만큼 조금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5일이었죠. 이 금리 인하가 단행됐습니다. 2.75%로 인하됐는데 이 금리 인하의 시장에서의 의미랄까요? 센터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금리 인하를?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 인하가 예전에는 통화량 증가로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한국은행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낮아진 측면도 있고요. 또 이 금리 인하가 예를 들면 그 시중 금리로 이어지는 부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재정의 확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렇게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한쪽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을 통제해놓고 또 재정 지출을 상당히 억제해놓고 이 금리만 낮췄기 때문에 그 영향은 사실은 조금 더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실물 경제는 연구하시는 이제 학자분의 입장에서 이 같은 금리 인하 정부의 정책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 강경주 선생님하고 의견을 좀 같이 하는데요. 네. 큰 틀에서는 그다지 영향이 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관리를 잘 못하면 이게 불안정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이런 건 하나는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예금하는 예금금리는 거기에 따라서 낮아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그래도 빚이 많은 가게가 조금 도움이 되고 네. 그렇게 되겠다. 아직 그게 실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은행 같은 경우에 그 지난 몇 년간 고금리 수신 경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출 금리를 낮춰주면은 은행들이 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보니 쉽게 네. 낮추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를 낮춰주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사실 심리적으로 뭐 금리 낮춰주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좋아지겠거니 이렇게 하지만 가게가 그렇게 뭐 조금 부담이 낮아지더라도 소비를 막 늘릴 것 같지 않고 기업도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대규모 자금을 빌려서 투자할 것 같지 않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네. 금리를 낮춰주면은 대출 여력이 있는 계층에서 지금 막 경매의 물건 엄청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돈 빌려서 그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을 펴면 항상 대출 부분에 있어서 또 과잉 대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더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이 정책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오히려 다른 정책은 금리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 국채 발행 금리 그 조달 금리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재정 정책을 좀 써야 한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오히려 과잉 대출하지 않을까 좀 조심히 살펴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가 낮춰졌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국채를 좀 조달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재모 대표님께서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부의 어떤 금리 인하, 금융권의 어떤 금리 대책, 네.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기업 운영에 같이 동반된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그 경제단체를 네. 활동하면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많이 느끼고 네. 있거든요. 그 분야 하나에서 금리 문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네. 있습니다. 아마 은행에서 그간에 많은 그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수익을 내갔습니다. 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분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 안에 벌어들인 수익을 은행 자체적으로라도 이분들한테, 중소민들한테 자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분들한테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일 겁니다. 어떤 금융권에서도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제 분들을 위한 뭐 어떤 자체적인 예, 또는 예. 뭐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해서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된다 이런 예, 예. 말씀으로 예, 좀 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금리와 함께 얘기되는 부분이 환율이에요. 이제 지난 12월부터 이어진 어떤 비상계엄 이후의 탄핵 사태, 그다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경제 지표나 지수가 좀 안 좋게 나타나거든요. 환율을 한번 짚어볼 때 이 환율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환율? 환율이 조금 연초에 상당히 불안했다가 네. 오히려 조금 안정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 것도 네. 이게 크게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런 자신감에서 이제 금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문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환율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환율 괜찮다고 보십니까? 뭐 최근에 예. 그 작년 12월에 비해서 조금 안정이 되긴 했는데요. 1년 전이나 심지어 뭐 작년 뭐 중반에 예. 비교해 보면 벌써 한 100원 이상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그 기업들이 올해 이 사업 계획을 짜면서 생각했던 환율 수준이 1,300원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1,400원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것보다 더 오르면 지금도 너무 힘든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문제가 금리를 인하해서 혹시나 자본이 빠져나가서 환율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그렇게 안 되려고 한다면은 빨리 한국 경제가 좀 정상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렇게 그 자본이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국내의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너무 그렇죠. 크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한 번 쏘면 확 무너지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 지금 나라의 계엄이 터지고 이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이런 상태가 너무나 심각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금리까지 낮춘 거는 오히려 밖에서 보기에는 아,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또 낮췄나? 네. 이렇게 안 좋은 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만 밖은 우리를 잘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신뢰가 갑자기 또 환율도 1,5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사태가 빨리 안정이 되는가에 따라서 환율에 대한 영향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전 대표님께서도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수출도 하지 예, 수출도 하시잖아요. 예, 예. 이 수출을 하시면서 이런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 수출 물량은 뭐 이렇게 많지 않지만은 예. 그래도 환율에 민감하죠. 그렇죠. 네. 적은 물량이라도 자체 수익이 줄어버리니까 네, 때로는 고민을 하죠. 출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런 사태 측면에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네. 정부에서 어떤 금리 정책이라든지 환율 정책을 좀 탄탄히 해서 우리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가 좀 안정적인 생활을 이렇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물가 안정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내수 부진으로 전국의 소비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갑을 닫아버려요. 이제 힘드시니까 이게 지역 경제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먼저 센터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소비를 전년도 이제 동월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한 10% 줄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소비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데 아까 저처럼 이제 2020년 대비로 봤을 때 백화점은 190% 정도 늘었습니다. 190%. 네. 근데 대형마트는 84.8%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백화점 소비가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증가를 하고 오히려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의 네. 소비는 한 20%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이제 양극화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보입니다. 예. 지금 정세영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소비의 양극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돈을 쓰고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갑을 닫아서 쓸 돈이 없으니까요. 뭐 닫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어떤 이 소비의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 안 좋겠죠, 물론.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뭐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나쁜 것뿐만 아니고 네. 지난 3년간 소비 판매가 계속 줄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참한 수준이에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었는데 예. 상위층의 소비는 늘었다. 이 얘기는 밑에 층의 소비는 더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계층의 소비는 아무래도 국산, 그다음에 자영업 이런 부분이고 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해외, 네, 그렇죠. 뭐 비싼 명품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지 않으면은 이 밑에 계층의 소비가 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저희가 요새 식당에 가보면 음식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또 어쩔 수 없이 오른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땐 근데 그 음식값 중에 많은 부분이 임대료라든가 아니면은 가맹점이라고 하면은 본사 로열티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그 임대료 착한 임대료든 뭐든 임대료 규제나 아니면 그 가맹점 그 폭리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구조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밑에 있는 계층이 소득을 좀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저는 근로장려금 같은 것 지금 감세 경쟁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밑에 35%는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소득이 없어서 그래서 근로를 해도 소득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때에는 나서서 근로장려금을 좀 세게 줘야 된다. 그리고 막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라던가 사실 코로나 위기에 준하는 정도의 이 복지 대책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은 지금 어떻게 뭐 갑자기 물가를 낮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소득 이 밑에 계층의 소득 확대 정책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재무 대표님께서는 주로 이제 소비층이 네. 서민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한테 좀 더 그 판매를 하거나 뭐 어떤 소비가 좀 진작이 돼야 물론 우리 기업체도 살겠지만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점이 어려우신지. 예. 지금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거든요. 상황 파악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시장도. 지금 아까 이 불황 속에서 백화점은 호황입니다. 네. 전형적인 양극화 네. 현상이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갖고 왔는데 이 부분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거든요. 예. 사실 이분들은 뭐 최소한의 경비를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알바 줄이고, 예. 종업원 내보내고, 예. 자구책을 갖고 가는니다만 과연 언제까지 버틸 것이냐라는 예. 불안감하고 손을 놀래도 놀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 자구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의 그 현장에 맞는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을 하셨는데 이 타이밍이잖아요. 이제 시의적절하게 그러니까 다 무너진 다음에 뭐 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대출의 문제가 또 있는데 카드론이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우리의 서민 부채의 현황과 여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센터장님 지금 부채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부채는 가계대출이 지금 예금은행에서 봤을 때 한 1,000조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는 한 10% 줄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카드론이 42조에서 한 1년 사이에 한 3.5조 늘었단 말이죠. 쉽게 보면 한 10% 가까이 늘은 건데 그러면 카드론을 빌려가지고 소비에 쓴 게 아니고 정말 카드론을 빌려가지고 위급한데 썼다는 얘기거든요. 네. 카드론을 빌려서 소비가 늘었으면 소비에 썼을 텐데 소비가 줄었으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위기에 몰려가지고 카드론을 쓰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또 한쪽에서는 이 카드 회사들이 영업을 엄청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익 구조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지금은 억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카드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많이 빌렸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은 우리 경제의 어떤 부분이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카드로는 이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그러니까요. 건데요. 예. 이게 그 이자율이 되게 높거든요. 높죠. 예. 그래서 뭐 여러 대출 중에서도 이렇게 불법적인 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정말 그 질이 나쁜 대출인데 이게 늘었다는 거는 그 은행에서 아니면 제2금융권에서 빌리고 빌린 다음에 못 빌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가능성이 높냐면은 앞에 것의 연체를 막기 위해서 돌려막기용일 가능성이 있죠. 상당히 높아요. 이것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지표 필요 없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인데요. 근데 최근에 보도를 들어보면은 특히 젊은이들의 예. 신용불량자 되는 그 케이스도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경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요. 네. 현 정부가 했던 경기 대응 정책이 재정 정책이나 이것을 가지고 국가가 직접 도와주는 것보다 그 쉬운 대출 이런 걸 많이 해서 지금 사실 그 결과가 너무나 이렇게 나쁜 대출이 많은 그런 상태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국가가 탕감을 해줄 수도 없는 네, 일이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제 학생 중에도 있어요. 이 케이스가. 예. 그래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도 이제 신용불량자부터 네. 빚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 청년들이 꼭 빚을 내야만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국가가 뭐 저는 30대가 되기 전에는 그럴 괜찮은 직장 잡지 못한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꼭 결혼을 해야지 국가가 뭐 신혼부부용 주택을 주겠다. 이거는 일부에 국한된 일이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뭐 최소한 뭐 20만 원씩 월세 보조를 준다거나 이런 뭐 획기적인 대책, 돈 엄청나게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은 이 문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카드론이 우리 기업하고는 좀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대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의 대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시각이 좀 있을까요, 전 대표님께서? 예,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직도 은행의 문턱은 높습니다. 그렇죠. 네. 대기업한테 많이 열려 있는 것뿐이고요. 네. 특히 자영업자분들 아까 저 교수님 돌려막기 하셨는데 네. 그거 지금 현황 사실입니다. 많은 업자들이 최악의 상황까지 왔으니까 네. 우선 발등에 불 끄려고 카드 돌려막고 하는 지경까지 왔거든요. 네. 한때 은행에서 카드 소비 엄청 부추겼습니다. 그렇죠. 많이 만들게 하고 그 사채 수준의 이자입니다. 카드 이자는. 네. 근데 은행의 정상적인 문은 안 열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거죠. 서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이런 처지에서 결국은 이 카드마저 막지 못해서 또 신불자가 되고 네.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그건 현재는 답이 없습니다. 지경까지 와갖고요. 뭐 나름대로 자고책을 찾는데 이분들도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네. 어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어떤 카드론이라든지 이런 부채 문제가 그 우리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체에 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제의 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 주택 건설 경기인데 이 분야도 지금 뭐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미분양 주택 건설 경기가 이제 침체돼 있고 뭐 정부 대책에서도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센터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지역 건설 부동산 업계 좀 미분양도 우려되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건설업이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보면 뭐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체 GRDP의 한 9% 가까이 돼요. 네. 우리 지역은 한 5% 정도 되고요. 뭐 수도권은 2몇%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건설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이 불황이 되면 지역 경제 전체, 특히 이 취업 시장이 굉장히 막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크게 나누면 몇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제 주택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추진하는 이제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공건설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정부에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이제 공개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 내용하고 실효성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LH를 통해서 뭐 19조 정도의 건설 부분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내용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미분양되고 있는 지금 전국에 한 2만 1,000건 정도가 미분양이 되고 있는데 건설업 미분양 중에서 LH가 한 3,000건 정도를 매입하겠다. 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주택을 한 8조 원 들여서 건설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린벨트를 네. 전국에 뭐 42제곱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를 해제해서 그 산업 용지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이게 긍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면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미분양 같은 경우에 그냥 이거를 그냥 인수해 주면은 사실은 이 미분양은 지난 한 몇 년간 뭐 부동산 광풍이 불었잖아요. 사실 그때 규제를 저는 세게 했었어야 된다. 네. 저는 규제주의자거든요. 네. 그때 근데 뭐 집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른다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안 지으면은 3년 후에 또 가격이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건설 쪽으로 계속 돈을 끌어당기는데 저희가 크게 보면은 인구가 줄고 있고 지역에 이게 남아도는 미분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미분양을 흡수해 주면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우면은 정부가 흡수해 줄 거다 이런 모럴 도덕적 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미분양을 좀 사준다고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자기 책임을 다하고 합리적인 그런 기업들을 좀 옥석을 가려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하다. 향후에 그 민간주택보다는 근데 그때에도 괜찮은 공공주택을 좀 지어야지 단순히 이게 경기가 안 좋다고 마구 짓고 사람들이 가지도 않을 곳에 그렇게 짓는 그것도 좀 우려되는 거고 마지막 하나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해상풍력을 위해서 그린벨트. 근데 그것도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새로운 투기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구잡이로 풀어서 또 돈 된다고 국가가 돈 된다고 야 건설업자들 다 와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지금 필요한 정책이라고 싶지만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또 다른 부작용. 그럼 나중에 그거를 또 정부가 또 떠안아야 되고 국민의 그 세금을 들여서 이거를 참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재무 대표님께서는 우리 대전경제 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임원을 맡고 계시니까 다른 회원사분들의 목소리 그 회원분들께서도 건설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목소리를 좀 내시고 계신가요? 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게 이번 금리 사태죠. 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중소 건설사도 뭐 생존이 안 되고요. 또 회복될 수가 없고 또 고가의 이제 주택, 즉 부유층들 외에 중서민들이 애용하는 일반 주택은 대출을 안 끼고는 뭐 주택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현재 그 금리 상태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서 문턱을 낮춰줘야 되고 금리를 낮춰줘야만이 그나마 자기 자본 조금 보태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택 건설 경기 관련해서 이 두 분께 어떤 그러면은 대책과 보완책이 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정부의 대책이 이제 3가지로 나왔잖아요.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첫 번째 이제 그 개발을 확대하겠다.
부분은 이제 좀 단기에 효과가 나오는 것이어야 될 텐데, 뭐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반도체 산단이라든지 또 조차장이라든지 대부분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뭐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런 규제 완화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을 좀 구입해주는 그것도 3,000호인데 우리 지역 미분양만 해도 지금 공개적으로 나온 것만 한 2,300건 이 정도 좀 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3,000호라고 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의 특성이 이제 조금 갈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청년들이나 이제 결혼 이제 막 하신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작은 규모의 주택. 이 부분이 이제 미분양이 커요. 크게는 막 한 40% 내지 50%까지 미분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건설사들이 이제 공급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중소건설사들이 제일 어려운 상황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아까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이제 세 가지를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맞춤형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어떤 걸 좀 지적하시고 싶으세요? 말씀드렸던 거는 그 세 가지 다 잘하면 괜찮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거 잘 못하면 또 새로운 위기의 요인이 될 것이다. 네. 근데 저는 요새 갈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위기를 조장하기도 하고, 그럼 그동안에 이런 부작용이 나올지 몰랐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네.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고, 방금 우리 강영주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제 좀 타겟이 되는 이 지역 경제에서 그래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중소 이 건설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실수요자들에게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층을 좀 타겟팅해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이 실수요자도 좋고 소형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건설사도 좋고 이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정부가 좀 개입하면 좋겠고요. 이게 중앙 정부가 전국을 다 관리하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 지역 정부하고 협력이 잘 되어야 하는 문제여서 대전시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크게 민자가 들어와야만 큰 민자가 들어와야만 해결이 되는 그런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사업을 이렇게 빵빵 터뜨리기보다 현실성 있는 그런 지금 당장 네. 몇몇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심지어 지금 전세 사기 문제도 안 풀리고 있어요. 인천, 대전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사기 당한 그 분들이 청년 분들인데 지금 2년째 계속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 하나 못 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제가 야, 이거 좀 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 부분은 네.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문제지만 네. 새로 이제 주거를 구하셔야 되는 분들도 전세 사기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네. 분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가 일부 보증을 해준다든지 점검을 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이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실효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취업 문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일단 청년 취업의 문제도 심각하고 세대별 취업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먼저 전 대표님. 예. 취업의 문제 하면 이제 기업체를 운영을 하시니까 인재를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인재 채용하는 게 요즘 쉽지는 않죠. 이제 사람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여러 가지 이제 사정상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요. 네.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이 한탕주의에 만연돼 가지고 취업보다는 단순한 그냥 알바를 한다든가 또는 코인에 빠진다든가 주식에 기웃거린다든가 이런 한탕주의에 좀 만연돼 있어 갖고요. 사실
아주 일손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고책으로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 들여오고 AI 시스템 들여놓고 그래서 인력을 줄이고 또 일부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또 불황 경기가 장기간 되다 네. 보니까 기업들이 축소가 되고 이제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청년들은 자기 전공과 또 자기 적성과 수준에 맞는 이런 일자리를 찾아서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지금 더 힘든 게요. 정부에서 너무 오랜 시간 그 규제를 많이 해놔가지고 네. 이 근로조건 부분도 당사 근로자와 당사 사업주가 또 기본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열심히 근로하고 또 능력 있는 근로자한테는 최대한의 예우를 해주고 예. 또 기업도 거기다 수익이 나고 이게 뭐가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조건 부분도 이제는 네.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기업주 간에 어떤 자율에 맡기는 그런 제도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청년의 얘기는 이제 일부의 얘기 같아요. 일부 얘기죠. 모든 청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양질의 일자리에서 내 젊음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은데 일자리는 없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수치로 나타나요. 이제 뭐 40대 신규 일자리도 줄어들고 청년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청년 취업의 문제, 신규 일자리의 문제 어떤 식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한 해, 두 해 되는 게 네. 진행된 일이 아니고요. 30대가 되면은 그 고용률, 뭐 경제활동 참가율, 그러니까 전체 그 인구 중에서 얼만큼 이 일자리를 찾고 일을 하는가, 그게 뭐 70%, 80%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유독 이제 20대가 되게 낮아요. 네. 그거는 학업 때문에 또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26 이렇게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좋은 일자리, 대기업 뭐 이런 데 가려고 한 3, 4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게 안 되면 눈높이를 낮춰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은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개 못 만든다. 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일자리를 조금 다 좀 양극화를 좀 줄여서 좋게 하려고 해야 된다. 남의 나라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네.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한 2.5배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5배 정도 나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자꾸 이제 학생들이 안 온다라고 하지만 그 중소기업에 가서는 주거비도 높고 그렇죠. 네.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건 또 기업의 잘못도 아니고 학생의 잘못도 아니에요. 청년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생활비를 낮춰주기 위해서 그 월급 받아서 충분히 좀 살 수 있게 결국엔 다 시스템적인 건데 주거비나 교육비나 의료비나 이런 거로 다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국가의 책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가가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주거비를 확 낮춰주면은 학생들이 저는 이 정도면은 괜찮다. 어디에서 일하더라도 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일자리 문제가 풀리는 거지. 이렇지 않으면 이 미스매치 현상은 풀리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까 이제 소비의 양극화 말씀하셨고 지금 일자리의 양극화, 이 양극화가 해결이 돼야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센터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취업난, 취업의 문제 어떤 식으로 보고 계세요? 며칠 전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기업들이 올해 그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게 한 60%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제 채용하겠다는 건 한 4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 그 40% 채용한다는 기업들도 이제 수시 채용을 하고 또 경력직 채용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청년들 채용은 거의 없다고 네.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대책 이런 것들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교를 나오면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빚이 있는 상황에 내몰린 청년들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 생각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지금 인건비가 연간 2천만 원, 3천만 원 안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 돈 받아가지고는 그 3천만 원을 갚을 수도 없잖아요. 대출 받은 거.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지역의 제조업에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하는 경우에 한 3분의 1 정도는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취업을 지원해주는 정도의 이런 대대적인 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결국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세 분 모시고 이 물가, 금리, 환율, 건설 경기 여러 다양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점인 만큼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눈앞에 놓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단기 지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수적이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